오늘날 전 세계 비둘기의 90% 이상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육류 산업에 조용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한때 자유와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매년 수백만 마리의 비둘기가 사육되고 가공되는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현대 사회에서 평화의 사자로 불리는 이들의 여정은 전문 농장에서 시작됩니다. 농장에서는 닭 한 마리 한 마리를 정성껏 채집하고 최적의 환경에서 키우고 수확하여 공장으로 운반하는 날까지 정성껏 키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닭들이 걸어가는 숨겨진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곳에서 이 보잘것없는 새들은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고품질의 식품으로 탈바꿈합니다. 최첨단 기계의 정확성과 숙련된 노동자들의 손길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오늘 농장에서 공장까지의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비둘기 고기 산업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보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비둘기 고기 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생존해 왔을 뿐만 아니라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7억 마리 이상의 비둘기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총 생산량의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중국은 현대 축산업의 강국이며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비둘기 고기 수요 증가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닭고기에 비해 비둘기 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고 비타민 B, 일시비, 철분, 아연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면역력 강화, 에너지 수치 증가, 혈액 재생 촉진에 효과적인 슈퍼푸드로 여겨집니다. 프랑스, 미국, 이집트, 인도 등지에서도 비둘기 사육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급 시장을 목표로 합니다. 5,000년 넘게 길들여져 온 비둘기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날개 달린 스파이로 변신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폭탄을 터뜨리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비둘기는 소음과 배설물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날개 달린 쥐로 불리곤 합니다. 이 배설물은 기반 시설의 부식과 오염으로 인해 매년 최대 110억 달러의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제 농장에서는 비둘기를 키우고 있는데 메시지 전달 목적이 아니라 식량으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도시에 비둘기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허가받은 농장에서 수백만 마리의 비둘기가 어떻게 사육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양측에서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선 건강한 번식용 비둘기 쌍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둘기는 모든 성공적인 농장의 토대입니다. 일부일처제 비둘기는 평생 한 마리의 파트너만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비둘기를 짝짓기 할 때는 수컷 한 마리와 암컷 한 마리의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면 생후 6개월에서 8개월 사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균형이 1-1에서 벗어나면 둥지의 조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반면 수컷 비둘기는 힘이 세며 가슴이 넓습니다. 자신감 넘치게 구구구구거리며 뽐내며 꼬리는 엉덩이 위로 자랑스럽게 펼쳐져 있습니다. 반면 암컷은 수컷보다 작고 차분하며 과묵합니다. 암컷에게 깃털을 고르고 먹이를 주는 것은 수컷이 암컷과 짝짓기를 하기 전에 하는 부드럽지만 자연스러운 구애 의식입니다. 짝짓기 시기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둘기는 주변 환경이 고요하고 주변 소음에 동요하지 않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만 짝짓기 행동을 합니다. 각 짝짓기는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지만 수정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비둘기는 공식적으로 부모가 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다른 가축과 달리 비둘기 어미는 8일에서 12일 사이의 임신기간을 거쳐 알을 낳습니다. 알은 흰색의 타원형이며 껍질이 매우 얇고 작고 타원형입니다. 비둘기 알은 달걀보다 작지만 모양이 더 균일하고 일정합니다. 또한 비둘기 알은 더 균일합니다. 번식기에는 약 5에서 6번의 알을 낳으며 각 알은 보통 2개만 낳습니다. 이 알들은 각 알집 안에서 하루 간격으로 낳습니다. 비둘기는 이러한 독특한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알의 수는 적지만 자연 부화를 통해 얻는 새끼 생존율은 놀라울 정도로 높아 종종 85%에서 90%에 달합니다. 하지만 알은 기존 농장처럼 자연적으로 부화되지 않습니다. 대신 엄청난 양의 알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계로 부화합니다. 이는 알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어미 비둘기가 다음 알을 준비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단계를 진행하려면 미리 알을 채취해야 합니다. 어미 비둘기가 두 번째 알을 낳으면 농장주는 즉시 알을 신속하고 신중하게 채취합니다. 이 시기에 어미 비둘기는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미리 가짜 알을 만들어 둥지에 즉시 넣어 대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미 비둘기가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번식 주기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 알은 채취 후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 꼼꼼하게 세척합니다. 이는 깨지기 쉬운 알 껍질에 손상을 주지 않고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후 각 알의 특수 조명을 비추어 배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관찰합니다. 이를 통해 생존 가능한 배아가 포함된 알만 선별됩니다. 현재로서는 달걀이나 메추라기 알의 성별을 판별하는 비교적 간단한 작업과는 달리 성별 판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알들은 특수 트레이에 조심스럽게 담아 부화기에 넣습니다. 부화기는 약 섭씨 37.5도의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는데 이는 배아가 건강하고 균일하게 발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알을 다루고 부화하는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비둘기에 다가올 번식기 전체에 걸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17일에서 18일의 부화 기간이 지나면 새끼는 보통 가벼운 울음소리나 우는 소리를 내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어미나 자신을 돌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알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작고 귀여운 새 생명들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대부분의 알이 성공적으로 부화하면 직원들은 병아리들을 인큐베이터에서 조심스럽게 꺼내 따뜻하게 데워지도록 설계된 방에 넣습니다. 덕분에 병아리들은 천을 유지하고 호흡을 안정시키며 점차 야외 환경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부화 후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병아리는 영양이 풍부한 특정 사료를 섭취하기 시작합니다. 생후 첫 며칠 동안 병아리 한 마리당 하루에 4번에서 5번 사료를 먹으며 한 끼에 약 2ml에서 3ml의 사료가 들어갑니다. 이는 소화계를 자극하고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장에서는 전체 과정을 표준화하고 사육시간을 단축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매일 수천 마리의 병아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병아리들은 조심스럽게 다시 우리로 돌아와 돌봄을 담당하는 아비둘기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정확히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육아는 아빠가 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비둘기는 새끼에게 비둘기 젖을 먹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포유류에서만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사실 이 젖은 앵무새 비둘기 무리에서 나오는 걸쭉하고 영양이 풍부한 흰색 액체입니다.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헌신적인 아빠들은 특유의 감각 덕분에 매우 능숙하게 해냅니다. 갓 태어난 비둘기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장치, 흔히 브루더 또는 홀딩 렉을 눈여겨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 순환이 가능한 메시 프레임으로 제작된 이 인큐베이터는 병아리의 적절한 발달을 촉진하는 따뜻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병아리의 다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플라스틱이나 경량 금속으로 만든 작은 다리 밴드를 씌웁니다. 무리 관리, 정보 추적, 연령대 구분, 그리고 번식용 닭 선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밴드에는 식별번호, 기호 또는 색상이 부착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병아리는 부모에게서 분리되어 중앙사육시설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비둘기의 성장 속도와 육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수 사료를 급여합니다. 그 결과 이 기간 동안 섭취하는 사료는 눈에 띄게 높은 영양 함량을 갖게 됩니다. 새끼 비둘기에게는 빠른 성장을 촉진하도록 특별히 제조된 혼합물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공급을 위해 곱게 간 옥수수와 단백질과 건강에 좋은 지방을 더하기 위해 볶고 곱게 간 콩을 혼합한 이 사료에는 근육 생성에 필요한 고단백 산업용 펠릿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펠릿은 근육 형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비둘기들에게 하루에 2-3번 죽을 주는데 하루 총 섭취량은 30g에서 35g을 넘지 않습니다. 현대식 농장에서는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과정이 자동화된 장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비둘기에게는 케이지에 장착된 기계식 젖구옥지 급수기나 컵을 통해 적절한 식수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비둘기들은 항상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관리되는 영양 공급 체계와 더불어 이 건강하고 활기찬 닭에게 최상의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대적인 시설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케이지 바닥에는 분뇨 수거통이 장착된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수거통은 배설물을 모아 정기적으로 보통 하루에서 이틀에 한 번씩 별도의 처리 구역으로 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비둘기 무리의 질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접근 방식은 정기적인 백신 접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위생적인 시설 유지에 더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필수적인 전략은 비둘기 무리의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농업 수익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살모넬라증, 조류 인플루엔자, 뉴캐슬병과 같은 만연한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둘기의 수명은 보통 10년에서 15년 사이입니다. 고기 생산을 위해 사육할 경우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만 키우면 됩니다. 비둘기가 깃털이 완전히 자라고 체격이 탄탄하며 살이 단단하고 평균 체중이 500g에서 600g이 되면 고품질의 상품성을 얻을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너무 어리고 연하지도 않고 너무 늙고 질기지도 않은 고기 말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비둘기는 이러한 특징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비둘기 포획 절차는 이른 아침에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비둘기가 흥분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날아다니거나 포획 과정에서 다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번식용 비둘기를 포획하거나 육류 생산을 위해 비둘기를 포획하는 것은 포획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주요 경로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동물들은 통풍구와 적절한 크기의 칸막이가 있는 맞춤형 플라스틱 케이지에 배치됩니다. 이는 충돌을 방지하고 운송 중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지는 황희 및 냉각 시스템이 장착된 특수 차량에 실립니다. 이를 통해 비둘기들이 안정적이고 깨끗하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가공 공장으로의 다음 이동을 위한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가공 공장에서는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고기 한 그램 한 그램을 꼼꼼하게 처리합니다. 비둘기가 트럭을 통해 가공 공장으로 운반되는 순간 정밀성과 동기화를 갖춘 폐쇄형 가공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원료를 받기 위해 비둘기가 담긴 케이지가 있고 구역으로 운반됩니다. 비둘기는 자동 컨베이어 라인에 묶여 엄격한 식품 위생 규정을 준수하며 순차적으로 가공실로 운반됩니다. 각 닭의 자연스러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처리 시간은 30초 이내로 최소화됩니다. 특수 냉각 시스템을 사용한 후 닭들은 열수 깃털 제거기를 통과합니다. 이 장비는 고속 회전 기술을 사용하여 피부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절치떠치 가능치 않고 깃털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이 공장은 시간당 평균 1000마리에서 1200마리의 닭을 처리할 수 있어 슈퍼마켓, 레스토랑, 주요 유통 시스템에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닭들은 마침내 진공 기술을 활용하여 닭의 신선도를 높이고 박테리아 오염 위험을 줄이는 현대식 포장 시설에 도착합니다. 고기 특유의 단맛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 배치에는 양념이 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포장된 고기 쟁반에서 비둘기는 흥미진진한 새로운 장을 열어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수많은 요리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습니다. 황금빛으로 바삭하게 구워져 껍질이 바삭해지든 향긋하고 바삭하게 튀겨져 완벽하게 구워지든 각 요리는 고객을 매료시키고 더 먹고 싶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 중국에 갈 기회가 있다면 중국 레스토랑에서 이 요리를 맛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레스토랑들은 매년 수백만 명의 평화의 사자를 맞이하며 중국의 풍부한 요리 전통과 이 특별한 별미에 대한 깊은 존경을 보여줍니다. 탱크처럼 강하고 단거리 선수처럼 빠르며 초원의 풀만큼이나 필수적인 동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아메리카 들소는 예전에는 무한한 무리를 지어 자유롭게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보존 활동과 식생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새롭게 부활한 상징, 들소의 완전한 역사를 탐구하기 위해 자연 초원, 세심한 사육, 그리고 최첨단 가공시설을 아우르는 놀라운 모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거대하고 위풍당당하지만 오해받는 동물입니다. 북미에서는 버펄로와 혼동되는 아메리카 들소가 가장 상징적인 동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최대 무게 1톤, 키 2m에 달하는 아메리카 들소는 북미 대륙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육상 포유류입니다. 들소는 수천 년 동안 북아메리카 평원을 누벼왔습니다.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들소는 놀라울 정도로 운동 능력이 뛰어나며 시속 55에서 6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대부분의 인간을 앞지를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들소는 튼튼한 골격, 휘어진 뿔, 그리고 덥수룩한 혹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넓은 평원의 혹독한 환경을 견뎌내고 생존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들소는 질서 있고 명확한 위계 질서를 갖춘 무리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의 평온한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들소는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느낄 때 해롭고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컷들은 짝짓기철에 서로 돌진하고 뿔을 맞대며 싸움을 벌이며 우위를 점하고 짝짓기 기회를 노립니다.
유전자를 이어갈 수 있는 자만이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소의 중요성은 그 힘, 그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들소의 방목과 먼지 웅덩이 뒹구는 행위는 토양의 통기성, 씨앗의 확산, 그리고 초원의 생물 다양성 보존에 기여합니다. 통제된 화재와 유사한 자연적 활동의 결과로 초원이 복원되고 과도한 성장이 방지되어 수백 종의 다른 종에게 유익합니다. 들소는 북미 전역의 개인 목장에서 사육되는데 이는 단순히 보존 목적뿐 아니라 전통적인 소고기의 살코기이자 단백질이 풍부한 대안인 고기 생산을 위해서도 사육됩니다. 오늘날 수천 마리의 들소가 이러한 목장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들소종의 장기적인 건강과 구성원들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무리는 번식을 위해 세심하게 관리되고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목장에서 사육되는 들소는 야생 들소와 달리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수의사와 사육사는 정기적인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기생충 감염 여부를 검사하며 모든 동물이 깨끗한 물과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들소는 자연 목초지에서 풀, 허브, 잡초 등을 먹으며 방목합니다. 이를 통해 야생 들소와 최대한 유사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들소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농부들은 천연풀, 건초, 곡물, 그리고 비타민 보충제를 섞어 정성껏 먹입니다. 특히 방목이 제한되는 겨울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때 3천만 마리가 넘는 들소가 미국 평원을 누볐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냥으로 인해 1800년대 후반에는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야생 개체가 1000마리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가죽을 얻기 위해, 때로는 재미삼아 사냥하기 위해 사냥합니다. 다행히도 이 종을 구출하려는 노력의 원동력은 환경보호활동가들과 토착민 단체였습니다. 현재 야생 들소의 대부분은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과 캐나다 서스케처원, 일부 지역과 같은 보호구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들소는 무리를 지어 이동하며 초원의 풀을 뜯어먹고 지나가는 지역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과 같은 곳에서는 들소 무리를 관찰하기 위해 호버크라프트가 활용되고 있으며 각 들소에게는 건강 감시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팀이 혹독한 환경에서 동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취하는 또 다른 조치는 비타민과 영양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북미에서만 들소 고기 업계가 연간 20만 마리 이상의 들소를 가공합니다. 가공 공장 설립 초기에는 고기의 점도, 색상, 전반적인 신선도 등을 포함한 철저한 품질 검사를 거칩니다. 들소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농부들은 천연풀, 건초, 곡물, 그리고 비타민 보충제를 섞어 정성껏 먹입니다. 특히 방목이 제한되는 겨울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때 3천만 마리가 넘는 들소가 미국 평원을 누볐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냥으로 인해 1800년대 후반에는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욱이 들소 고기는 철분, 아연, 비타민 B, 일시비가 풍부하고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최대 25% 더 높으며 지방과 칼로리 함량도 낮습니다. 북미 소비자들은 소고기보다 더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대체 식품을 찾고 있으며 이는 들소 고기 수요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 지역 전역의 식료품점과 식당들은 포장된 고기를 공급받습니다. 미국 들소의 여정은 생존, 지속 가능성,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담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초기 초원에서 시작하여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서 끝납니다. 유럽 정착민들이 도착하기 오래전부터 들소는 대평원에 살았던 많은 원주민들에게 삶의 초석이었습니다. 라코타족, 블랙푸족, 샤이엔족과 같은 부족들은 들소에게 식량뿐만 아니라 옷, 거처, 도구, 그리고 영적 인도를 의존했습니다. 들소의 모든 부위가 활용되었습니다. 뼈는 무기와 바늘로, 가죽은 집으로, 고기는 페미칸으로 보존되었습니다. 이 부족들에게 들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신성한 친척이자 생계를 책임지는 존재였으며 의식과 구전 역사에 녹아든 생명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족들은 들소떼의 귀환을 생태적, 문화적 치유로 여기며 부족 토지의 들소떼를 복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들소는 유전적으로 순수하지만 일부 무리에는 복잡한 교잡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목장주들은 들소와 가축을 교배하여 더 강인한 유경동물, 즉 비프로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노력은 상업적으로 성공할 만한 잡종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유전적 흔적을 남겼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특히 보존 무리에서 순종 들소와 잡종을 구별하기 위해 DNA 검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들소종의 유전적 온전성을 보호하는 것은
특히 들소의 원래 혈통을 보존하고자 노력하는 야생동물 보호단체와 원주민 부족에게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야생에서 들소는 흥미로운 계절별 행동을 보입니다. 여름에는 영양이 풍부한 풀을 뜯기 위해 더 높고 시원한 고지대를 찾아 이동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얕고 먹이를 구하기 쉬운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두꺼운 이중털은 영하의 기온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흥미롭게도 들소는 소처럼 머리로 눈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대신 강력한 목으로 좌우로 움직여 눈 속에 먹이 구멍을 만들고 묻힌 먹이를 찾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생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눈 덮인 지형을 형성하고 초원의 물 순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들소 목장은 이제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들소는 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방목하기 때문에, 즉 끊임없이 움직이고 선택적으로 방목하기 때문에 뿌리 성장을 촉진하고 토양 유기물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잘 관리된 들소 목초지는 실제로 더 많은 탄소를 격리하여 초원을 탄소 흡수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재생농장은 탄소 배출권 제도를 활용하여 건강한 들소 무리를 유지하는 것을 단순한 사업 모델이 아닌 기후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때 인간의 확장으로 거의 멸종될 뻔했던 들소는 이제 우리가 땅에 입힌 피해를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들소는 겉보기에는 느리고 과묵해 보이지만 매우 지능적인 동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들소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동 경로와 계절별 먹이 공급원을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들소의 공간 기억력은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도 매년 소금물 핥기, 물웅덩이, 뒹굴기 좋은 곳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기억이 무리를 통해 나이가 가장 많고 경험이 풍부한 암컷인 목의 우두머리를 통해 전승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행동은 들소를 단순히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서 영리한 항해자로 만듭니다. 2016년 아메리카 들소는 미국의 국보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한때 완전히 멸종 위기에 처했던 동물에게 상징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들소의 법적 보호는 서식지에 따라 여전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야생동물로 관리되지만 많은 주에서는 사유지의 아메리카 들소를 야생동물이 아닌 가축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지위는 정책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야생들소가 목장으로 넘어올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비롯한 여러 보호구역의 야생들소 무리를 위해 더욱 강력하고 통합된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들소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덜 알려진 사촌격인 유럽 들소 위센트 또한 조용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멸종되었던 유럽 들소는 폴란드, 루마니아, 심지어 독일 일부 지역의 숲에 다시 서식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론자들은 유전학, 무리행동, 질병 관리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며 두 종을 함께 연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세계적인 들소 이동은 북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상위 초식 동물들이 다시 살아날 때 전체 생태계가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들소는 자연 과정과 야생지역 복원에 초점을 맞춘 보존 전략인 재야생화 운동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몬태나, 콜로라도, 엘버타와 같은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은 단편화된 서식지를 다시 연결하여 들소가 예전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야생화 노력은 들소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늑대와 같은 포식자와 독수리와 같은 청소 동물에게도 혜택을 주어 먹이, 사슬 전반에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들소를 되살린다는 것은 야생의 복잡성을 그대로 간직한 초원을 되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소는 육류 생산을 넘어 생태 관광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 장엄한 동물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옐로스톤 국립공원, 커스터 주립공원, 그리고 개인 들소 목장으로 모여듭니다. 들소 관련 관광은 매년 수백만 달러의 지역 경제 기여 효과를 거두며 가이드 사파리와 사진 촬영 투어부터 교육 프로그램, 들소 테마 숙박 시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사회에서 들소는 단순한 식량이나 자부심의 원천이 아니라 야생동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경제 동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소의 이미지는 오랫동안 예술가, 작가, 그리고 이야기꾼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협곡벽에 새겨진 고대 암각화부터 19세기 회화와 현대 원주민 예술에 이르기까지 들소는 자유, 인내, 그리고 미국의 자연을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들소 이미지는 동전, 깃발, 스포츠팀, 심지어 문신에도 등장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